네, 저는 문영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원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기술연구소장까지, 기술연구소장까지 하고, 그리고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초빙교수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절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GPS, 그 하는,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으로 또 와 있어요. 네, 제가 전공한 거는 원래 이제 저는 산업공학을 베이스로 했어요. 그 대학교랑 대학원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업공학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국방과학연구소 하고 있어요. ADD에서 미사일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 개발 단에 참여해서 연구원으로 5년 동안 특례부 순영으로 거기서 이제 마치고 군 필이 되면서 유학을 가서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토목공학과 그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거 그러죠? UIUC,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에서 제가 교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사학위 받고 그 포스닥으로 1년 한 3개월 있다가 한국의 한국교통연구원에 들어와서 그 교통 R&D,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 R&D 쭉 하면서 이따가 이제 교통기술연구소장 역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정년 마치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초빙교수로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초빙교수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한국교통연구원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죠. 네.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2010년 말부터 11년부터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 그 교통체계 총괄 디렉터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을 치르려면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재정 요소가 있고, 경기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있고, 거기에 교통수송이라는 엄청난 그 기술 요소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선수도 아니고 뭐가 다 운송해서 경기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4대 메이저 기술 분야의 그 재정 분야, 그 다음에 그 마케팅, 그 다음에 베뉴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교통. 이 4대 분야에 제가 이제 교통 부분의 총괄 디렉터를 해서 그때 IOC 위원들한테 설명도 다 하고 교통체계. 그래서 이제 저희랑 경쟁했던 뮌헨하고 그 독일의 뮌헨하고 프랑스의 안시 도시를 이기고 저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때 2012년에 그 더반 그에 제가 가서 그 만세 부르던 우리 유치했다고 성공했을 때 저도 같이 거기서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죠. 김연아 선수랑 같이 또 활동도 했었고 김연아 선수랑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유치를 해왔고요. 유치하면서 그 올림픽 때까지 준비를 제가 다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올림픽 프로젝트가 가장 힘들었었어요. 그때 몸도 힘들었고, 그때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때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심적 부담도 컸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때 저희 연구원이 그 국제연구기관이었어요. 그 여기 항공우주연구원처럼 그 한국교통연구원도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제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연구소에서 있으면서 준공무원 시절 저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러면서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하는데 이게 세 번째 도전인데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심적 부담감도 컸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그때 일산에 있었는데 일산에서부터 평창, 강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교통체계를 설계하면서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 반발도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위원들하고 같이 헤쳐나가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IOC 위원들 방문했을 때 IOC 위원들을 직접 제가 모시고 그 각 그 경기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간 체크 다 하고 교통체계 설명하고 했을 때 그때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가장 보람이 컸죠. 근데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그걸 제가 꼽을 수 있죠. 자율주행은 원래는 그 벌써 한 4, 50년 전에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종의 군 쪽에서 한번, 위험 지역에 무인으로 한번 주행해보자라는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타트를 걸었는데, 그러다가 조금씩,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악셀레터 밟고 브레이크 밟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isabled people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약간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악셀레터를 안 밟고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손으로 악셀레터 밟는 것처럼 이렇게 조절하는 장치도 있었고, 그죠? 그런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만약에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그래서 한 4, 50년 전에 나왔죠. 그래서 세팅해 놓고 나면 그냥 악셀레터 브레이크 떼어도 그냥 쭉 정속으로 가잖아요. 크루즈 컨트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뭐 조금 더 발전시키면 될 텐데 하면서 이제 한 25년, 30년 전에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을 놓고 앞차가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앞차가 있으면은 브레이크 안 밟고도 차가 앞차랑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레이더라는 걸 달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 돼요. 조금씩 발전해 온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핸들을 좀 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핸들을 이렇게 잡고 운전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면 그 레인을 벗어난, 레인 디파처라는 레인이 벗어나면 워닝 울려주는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 있었어요. 졸다가 경고를 받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레인을 키핑하는 건 없을까? 그렇지. 디파처 워닝이 있으면 키핑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키핑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또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의 LDWS라는 거가 레인 키핑 에이드 시스템이라고 엘카스라는 레인 키핑 에이드 시스템이라는 엘카스를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차량에다가 그 센서를 좀 많이 심으면 손 놓고 발 놓고 잠시 눈도 띄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일부 구간에서는 완전히 뭐 잠도 좀 자지 뭐 이래 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차들이 다 올라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컨베이어 벨트 올라가처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의 레벨 3, 레벨 4 이런 것도 얘기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막상 지금 해보니 인간의 눈과 귀와 이 인간의 그 오감을 대체할 만한 센서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을 특히 눈처럼 눈과 귀를 하는 그런 센싱 기능을 하면서 그거를 판단으로 전이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아직은 인간의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는 2030년쯤에는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이 될 걸로 알고 있었고 2040년쯤 되면 완전 자율 시대가 올 걸로 알았는데 아마 조금씩 더 연기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인간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그 오감, 특히 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그 레이더, 라이다, 그 다음에 그 비전 센서,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시간은 좀 걸리는데 가는 길은 가는 거다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레벨 지금 2.5 정도 된다고 봐요. 네, 레벨 3까지는 아직 멀었다. 레벨 3까지 하기에는 아직 좀 어렵고 레벨 3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은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량 내에서는 인지하는, 그죠?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율주행 기술엔 세 가지가 있어요.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있어. 인지하는 기술이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인지하는 기술의 그 중요도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지 기능이 자동차에만 있으면 안 돼. 이제 인지 기능이 도로에도 있어야 돼요. 그죠?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오는 거를 자동차가 모를 수 있거든. 그렇다면 도로에서 인지해 줘야 되거든. 최근에 도로에다가 라이다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지 기능을 높이려고. 인지 기능이 차량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높아져서 꼭 사람이 도로랑 차량을 다 같이 보고 가는 것처럼 특히 퍼셉션에 대한 기능이 이렇게 확대돼. 이만큼 확대돼. 사람의 아이사이트처럼. 그죠? 그렇게 그런 확대되는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판단하는 코그니션 문제인데, 판단하는 문제는 인지가 잘 되면 최근에 AI 기법들이 도입돼서 판단하고 하는 거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 인지만 잘 돼서 인풋 제대로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인간의 판단 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AI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단지 제어로 넘어가면, 자, 제어는 이제부터는 차량단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차량단의 제어 기능은 사실은 원래 자동차가 갖고 있는 원래 기술들이야. 그래서 제어 기능은 이 속도를 더 내거나 아니면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등등 다 있잖아요. 그 제어 기능에 대한 거는 기존이 갖고 있던 차량의 그 기술들이 있는데, 이 제어 기술들이 AI가 판단하는 고도의 판단 능력과 기계적으로 전자로 매치업이 돼야 돼. 그래서 혹시 제어 기능이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제어 기능에 대한 기능 향상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 판단 제어의 판단 부분은 요즘 AI로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인지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고 제어 기능은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3년 전부터 해서 4년 전부터 재작년까지 한 2년 정도 저도 자주 셔틀을 운영했었어요. 한 3,000km 정도 두 대로 운영을 했고, 그게 뭐냐면은 지금 4지구, 4생활권에서 4생활권 새로 들어오는 단지하고 BRT역을 연결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증을 마쳤고, 성공적으로 실증을 마쳤고, 추가 사업은 세종시가 요즘 돈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차들은 지금 강릉시에 가 있어요. 강릉시에. 그리고 세종시에 그래도 조금 앞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종시에 이 일반 버스하고 BRT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좀 넣었어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운행했던 자율주행 셔틀은 100% 완전 자율주행. 운전대도 없고 운전석도 없고, 네, 그렇죠. 그 셔틀을 두 대를 가지고 운행했었어요. 아마 못한 게 좀 아쉽네. 타봤으면 좋았을 걸, 그죠? 네.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있긴 하지 않아요? 자율주행 버스. 지금 그거는 자율주행이라고 다니는 거는 완벽한 무인 운전 형태의 셔틀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러면 그때 시행됐던 버스는 레벨 몇 정도 됐어요? 그 레벨 4인데, 레벨 4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조건이지. 속도는 30km/h 이상 못 달린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30km/h. 그리고 정해진 구간 내에서는 수동주행을 해야 돼. 정해진 구간에서만 자동주행할 수 있고, 그래서 자동주행이 어려웠던 구간이 뭐냐면 처음 스타트할 때 끌고 나오는 부분하고 그 차고지에서, 그리고 운행하면서 스쿨존이 있는 지역,
여기는 법적으로 수동주행 해야 돼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수동주행으로 돼 있어. 그리고 회전교차로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뭐냐면 라이다가 그걸 다 인지 못하니까 그렇지 사방을 못 보니까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수동주행을 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이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회전교차로에 라이다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차량에 오면 차량이 그걸 가지고 제어가 가능하잖아. 인지기능 확대되죠. 그죠? 그런 거 있죠. 네. 자율주행 국가가 되면은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고, 그 다음에 특히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그죠? 자율주행은 고령화되는 사회에 엄청나게 큰 베네핏을 줄 거다. 예를 들면 움직임이 좀 힘든 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셔틀 형태로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에 대한 확장성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부대 산업들이 엄청 발전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인지하는 형태의 센서에 대한 산업도 커질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에 가까울 건가 하는 인지, 그 다음 도로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더 디지털화 시킬 건가 하는 산업들이 발전할 거죠. 그 다음에 AI 쪽에 프로그래밍 하는 이 산업도 엄청 발전할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판단을 잘할 건가 하는 아마 경쟁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누가 더 주어진 데이터라 누가 더 판단 능력이 좋을 건가 하는 그런 일종의 AI에 대한 일종의 무슨 고대 학습 같은 것도 누가 더 잘하나 아마 경쟁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 제어 부분에서 새로운 또 제어 체계도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용어에서 플래투닝이라고 쓰는데, 플래투닝 차량이 집단으로 같이 군집주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 광항버스 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 대열주행 하잖아요. 그 자동으로 자율주행 놓고 대열주행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고 안 나게. 그죠? 그리고 트럭들도 단독주행 하지 않고 군집주행하게 만들어주면 트럭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세이빙이 한 40%까지 돼요. 그죠? 에너지까지. 그렇지. 이런 면에서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도 줄어들 거고, 많이 줄어들겠죠. 사람도 많이 살릴 거고, 두 번째는 친환경 문제로 에너지 세이빙 되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덜 할 거고. 그죠? 그런 효과가 커질 거다. 이제 특히 자율주행차는 아직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만큼 세이빙한다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럽에서 커넥트 프로젝트라 호라이즌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되면 얼마만큼 에너지 세이빙 되느냐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도 요즘 마찬가지. 한국도 국가 R&D로 에너지가 얼마나 세이빙 되는지 자율주행이 되면, 그래서 어느 구간에 자율주행이 되면 원래 일반 주행보다 인간이 주행한 것보다 얼마만큼 에너지가 세이빙 될 거냐, 탄소는 얼마나 줄어들 거냐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물들은 아마 곧 발표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워밍에도 아마 자율주행은 매우 될 것 같다.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하나,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집에서 한 1, 2km 떨어져 있는데 저기 BRT 타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비도 내리고, 그죠? 그래서 내 차 가지고 가서 거기 BRT 근처에다 차 세워놓지 뭐, 그러잖아, 그죠? 불법 주차도 하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예. 자, 내 차 가지고 BRT역까지 가는데 1, 2km밖에 안 돼. 내 차를 운행해서 거기다 차를 세워놨어요. 그죠? 그러면 1, 2km 동안에 감속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들죠? 연비도 안 좋죠, 그런 구간은. 또 하나, CO2도 많이 발생하지. 근데 여기를 셔틀로 돌렸다고 치자고. 전기차 자율주행 셔틀로. 탄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공유하는 형태로 쓰잖아. 내 자가용 안 쓰고. 여기 가는 사람이 수요가 20명이었으면 20명을 그냥 한 차로 움직일 수 있거든. 물론 그게 뭐 시간대별로 나눌 수 있지만, 자, 그렇다면 20명이 20대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만큼의 에너지 세이빙이 될 거냐. 엄청난 효과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은
내가 자가용 몰고 160km를 자율주행 놓고 뭐 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곳곳에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 개인 자가용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맞죠? 그런 면에서 아마 지구 살리는 프로젝트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저기 대학교 때 컴퓨터 랭귀지를 다 했어요.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자바. 예, 그 코볼, 그 다음에 그 포트란, 그 다음에 C++까지 다 섭렵을 했어요. 컴퓨터 랭귀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영어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내가 그리고 기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 기계는, 기계나 전자제어 같은 것들을 내가 그 랭귀지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죠? 우리가 머신 랭귀지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늘어났죠. 산업공학을 했지만. 그래서 나는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더 부지런히, 첫 번째, 다양한 국제적인 언어를 습득하십시오. 특히 영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제2외국어. 이제 영어는 제2외국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말은 기본, 그죠? 영어는 또 다른 기본, 그죠? 예, 거기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프랑스어나 그 다음에 독일어나 또는 중국어나 일본어 등을 또는 스페인어를 반드시 한두 가지씩은 익혀라. 이게 미래의 자산이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거 없이는 어디도 못 간다, 이제는. 그거가 첫 번째. 두 번째, 머신 랭귀지를 또 익히십시오. 그게 자바든, 최근에 또 뭐 유명한 거 있죠? 저 랭귀지 중에, 그죠? 네. 하여튼, 특히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쪽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특히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AI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러면 나는 AI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역할을 찾기를 바란다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머신 랭귀지를 습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충원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나머지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나는 바랄 게 없어. 너무 잘해. 너무 감각이 좋아. 그죠? 다 좋아. 그리고 진취적인 마인드가 너무 좋고, 특히 K-팝이나 K-컬처 이런 것들은 전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자리 잡았는데, 문제는 그 두 가지를 각각 습득을 하시면 이제는 전 세계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죠? 제가 지금 국제표준화기구 아이소에 저기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보드라는 이사예요. 우리나라 대표, 전 세계에 15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로 내가 그 이사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는 언어 싸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날리지와 언어 싸움이야. 그래서 그 언어를 얼마나 잘하냐. 특히 최근에 AI 시대로 넘어가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얼마만큼 그걸 많이 습득하고 있느냐 차원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린 거고,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제가 충원, 우리 고원, 그죠? 권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권고고. 이공계 학생들 말고도 전체 전체에게 전체. 얘기하신 거잖아요. 인문사회고 이공계군 간에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혹시 이거 네. 영상 편집해서 따로 올려도 될까요? 그럼, 네, 네, 감사합니다. 네.